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사연은요, 정말 저도 읽다가 몇 번이나 멈췄던 사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유산 상속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더라고요. 한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실제 사연인데, 제목부터가 좀 충격적이에요. 형들은 수십억 부동산 받았는데, 저는 낡은 앨범 한 권만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 제목 보고 저도 좀 화가 났어요. 아니, 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 사연을 끝까지 읽고 나니까 정말 제 생각이 180도 바뀌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 사연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결국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진짜 유산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32살 막내입니다. 형이 둘 있는데 큰형은 42살로 대기업 임원이고 둘째 형은 38살로 중견기업 대표예요. 사실 저희 집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평범한 회사원이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검소하게 사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옷도 몇 벌 안 가지고 계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제가 10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혼자서 저희 삼형제를 키우셨죠. 큰형이 20살, 둘째 형이 16살이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정말 무뚝뚝하셨어요. 특히 저한테는 더 그러셨죠. 형들한테는 그래도 가끔 웃으시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늘 엄격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서운하기도 했죠. 왜 막내인 저한테만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는 성실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셔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저희 숙제 봐주시고 도시락 싸주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대신기한 건 그렇게 평범한 월급쟁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셨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사놓은 땅들이 개발되면서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거기다 주식 투자도 좀 하셨대요. 물론 저희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셨지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지난 3월이었어요. 폐암 말기 판정받고 6개월 만에 가셨죠. 병원에 계실 때도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형들이 와도 제가 와도 그냥 조용히 눈만 감고 계셨죠. 가끔 눈을 뜨시면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고요. 마지막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준아, 사진은 기억의 좌표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죠. 아버지가 헛소리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장례식에 돈 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형들은 장례식 내내 유산 얘기만 했어요. 큰형은 강남 빌딩 얘기를 계속했고 둘째 형은 판교 상가 건물 얘기를 했죠. 저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솔직히 기대는 했지만 막내니까 뭐 별로 안 주셔도 할 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례식 끝나고 일주일 후였어요. 법무법인 회의실에 저희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유언장 공개하는 날이었거든요. 회의실은 되게 고급스러웠어요. 큰 테이블에 가죽 의자,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변호사님도 되게 젊고 잘생긴 분이었어요. 아마 시간당 수임료가 어마어마할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님이 가죽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시더니 안경을 고쳐 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고 박영수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형들이 자세를 고쳐 앉더라고요. 눈빛이 막 반짝반짝했어요. 특히 둘째 형은 손까지 비비면서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먼저 장남 박민석 씨. 큰형이 고개를 꼿꼿이 들었어요.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영수빌딩 지분 60%, 시가 약 80억 원 상당,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5만 주, 현재 시가 약 35억 원. 큰형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장남이니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차남 박민호 씨. 둘째 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상가 건물 전체, 시가 약 45억 원, 예금 15억 원, 그리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 시가 약 20억 원. 둘째 형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들끼리 눈빛 교환하면서 서로 축하한다는 듯이 미소 지었죠. 그리고 막내 박민준 씨. 제 차례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형들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있겠지 싶었거든요. 변호사님이 잠시 멈추더니 작은 봉투를 하나 꺼내셨어요. 고인이 평생 보관하신 사진 앨범 한 권을 남기셨습니다. 네? 정적이 흘렀어요. 진짜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기,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진 앨범 한 권입니다. 고인께서 특별히 막내분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형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역시 아버지답네. 막내는 감성이나 챙기라고? 야, 민준아, 너 사진작가니까 딱이다. 아버지가 맞춤 선물 주셨네. 큰형도 거들었어요. 뭐 각자 분수에 맞게 받은 거지. 민준이 넌 원래 돈하고는 거리가 먼 예수라는 애잖아. 아버지가 잘 판단하신 거야. 형들은 서류 싸들고 막 바쁘게 일어났어요. 변호사님, 등기 이전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내일 바로 해야겠는데 서류 뭐 필요한 거 있나요? 형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어요. 마치 제가 거기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저만 덩그러니 회의실에 남았어요. 손에 든 건 낡아빠진 흑백 앨범 한 권.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이의 제기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뭐 이의 제기를 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신 건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서운했어요. 아니, 화가 났어요. 아버지, 제가 그렇게 못난 막내였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집에 가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서러워서요. 형들은 수십억씩 받았는데 저는 고작 낡은 앨범 한 권이라니. 집에 와서 소주를 마셨어요. 혼자서 한 병을 다 비웠죠. 취기가 오르니까 더 서러웠어요. 앨범을 펼쳤어요. 표지가 손때 묻어서 반들반들했어요. 모서리는 다 달아 있었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주 보셨는지 알 수 있었죠.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한강 철교를 배경으로 누군가를 찍은 사진이었는데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사진 밑에 아버지의 연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82년 3월 15일 한강 철교 봄은 언제나 다시 온다. 이상했어요. 1982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아버지는 왜 이런 오래된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을까? 두 번째 사진은 낡은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10명 정도가 함께 찍은 사진인데 가운데 아버지가 계셨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였죠. 1987년 6월 20일 영성섬유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다. 세 번째 사진은 초등학교 교실이었어요. 아이들이 급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죠. 1995년 4월 5일 민준이 학교 배고픈 아이는 꿈도 배고프다. 네 번째 사진은 병원이었어요. 헌혈하는 누군가의 팔이 찍혀 있었죠. 2001년 7월 14일 시립병원 내 피가 누군가의 내일이 되길. 사진들을 보다가 갑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민준아, 사진은 기억의 좌표다. 좌표? 이게 무슨 좌표라는 거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사진들이 찍힌 장소에 가면 뭔가 있을까? 다음 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첫 번째 사진의 장소로 갔어요. 한강철교. 한강철교는 녹슬고 낡았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다리라서 사람도 별로 없었죠. 저는 앨범 속 사진과 같은 각도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카메라 뷰파인더로 보면서 위치를 맞추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젊은이, 사진 찍나? 돌아보니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네, 아버지가 남기신 사진을 보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제 앨범을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눈이 커지면서 입을 벌리시더라고요. 이 사람, 박영수 씨 아닌가? 네? 아버지를 아세요? 할아버지가 난간을 잡으시더니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일이야. 정확히 1982년 3월 15일. 제가 놀랐어요. 사진에 적힌 날짜와 똑같았거든요. 그날 나는 죽으려고 여기 왔었어. 할아버지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사업이 망했거든. 빚이 10억이 넘었어. 그때 돈으로 10억이면 지금으로 치면 100억은 될 거야. 아내는 이미 떠났고 애들은 굶고 있었지. 보험금이라도 타게 해주고 싶었어. 할아버지가 난간을 더 세게 잡으셨어요. 새벽 3시쯤이었나? 난간에 올라섰는데 누군가 뒤에서 내 옷을 확 잡아당기는 거야. 아버지가요? 그래, 내 아버지였어. 25살쯤 됐을까. 젊은 청년이었지. 날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 할아버지가 잠시 목을 가다듬으셨어요. 형님, 봄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지금은 겨울같이 춥고 힘드시겠지만 봄은 꼭 다시 와요. 제가 형님의 봄을 함께 기다려 드릴게요. 그리고는 날 데리고 근처 포장마차로 갔어. 소주를 사주면서 밤새 내 얘기를 들어줬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건 처음이었어.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하나 꺼내셨어요. 내 아버지가 그때 준 명함이야. 4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지. 명함은 너무 낡아서 글씨가 거의 안 보였지만 아버지 이름은 겨우 읽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내 아버지가 매주 찾아왔어.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애들 학용품도 사다주고 심지어 생활비도 몰래 놓고 가곤 했지.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1년쯤 지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작은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내 아버지가 첫 손님이 되어줬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소개해줬어. 할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내 아버지 덕분에 본 봄이 40번이야. 그 작은 가게는 지금 체인점이 50개가 됐어. 자식 셋 다 대학 보냈고 손주도 5이나 생겼지. 작년에는 증손자도 봤어.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 아버지가 구한 건 내 목숨만이 아니야. 내 가족, 내 후손들,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 500명의 삶이야. 내 아버지는 한 사람을 구한 게 아니라 한 우주를 구한 거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구한 건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40번의 봄, 그리고 수백 명의 미래였다는 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내 아버지가 매년 3월 15일마다 여기 왔었어. 작년에도 오셨는데 많이 야위셨더라. 아마 이미 아프셨나 봐. 뭐라고 하셨어요? 봄은 이제 내가 잘 맞이하고 있으니 나는 가도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는데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으셨어요. 두 번째 사진의 장소는 지금은 폐업한 섬유 공장이었어요. 영성 섬유, 한때는 꽤 큰 공장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텅 빈 건물만 남아 있었죠. 공장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6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혹시 뭐 찾으시는 거 있어요? 아, 예전에 여기서 일하셨던 분을 찾고 있어요. 1987년쯤에. 아주머니가 웃으셨어요. 아, 그럼 우리 모임에 오세요. 오늘이 마침 영성섬유 동문회 날이거든요. 따라간 곳은 근처 식당이었어요.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이 10명 모여 계셨죠. 제가 아버지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다들 놀라셨어요. 어머, 박영수 과장님 아들이구나. 아이고, 어쩜 이렇게 아버지를 닮았어. 한 할아버지가 소주잔을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얘기를 하려면 87년 6월로 돌아가야 해. 다들 조용해졌어요. 그때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지. 우리 공장에서도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어. 근데 회사에서는 주동자를 색출해서 해고하려고 했지. 모두가 꽁꽁 숨었어.
누가 주동자인지 아무도 말 안 했거든. 그러자 회사에서는 모두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어.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때 내 아버지가 나섰어. 제가 주동자입니다 라고. 근데 사실 내 아버지는 주동자가 아니었어. 그냥 말단 직원이었지. 주동자는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어린 자식이 셋이나 있었거든. 아버지가 대신 해고되신 거예요? 그래, 내 아버지만 해고됐어. 덕분에 우리 12명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 다른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야. 내 아버지가 해고된 다음 날부터 우리 애들 학원비가 몰래 입금되기 시작한 거야.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아버지였어. 본인은 일자리를 잃었는데 우리 애들 교육비를 대준 거야. 아주머니 한 분이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셨어요. 이거 봐. 1987년 7월부터 1995년 3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그때 돈으로 30만 원이면 지금 가치로는 200만 원은 될 거야. 왜 1995년 3월까지인지 알아? 우리 막내가 대학 들어간 달이야. 내 아버지는 우리 애들이 대학 갈 때까지 도와준 거야. 저는 놀랐어요. 1995년이면 제가 5살 때예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도 계속 남을 도우셨던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내 아버지가 늘 말했어. 교육만은 끊기면 안 된다. 배워야 가난을 끊을 수 있다고. 덕분에 우리 애들은 다 대학 갔어. 지금은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대기업 간부도 있어. 내 아버지가 지킨 건 우리 일자리만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미래였어. 세 번째 사진은 제 모교인 서울 동명초등학교였어요. 토요일이라 학교는 조용했죠. 경비 아저씨한테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교무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마침 토요일에도 나오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놀랍게도 제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어머, 민준이구나. 이렇게 컸어? 김 선생님은 이제 60대 후반이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선생님, 혹시 아버지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너희 아버지.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 선생님이 오래된 캐비닛에서 장부를 꺼내셨어요. 1995년 급식비 납부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거 봐.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매달 익명으로 들어온 급식비야. 장부를 넘겨보니 정말 매달 익명이라고 적힌 입금 기록이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라 매번 다른 아이들 이름 옆에 체크가 되어 있었죠.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 근데 하루는 너희 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학교에 오셨더라고. 봉투를 주시면서 꼭 필요한 아이들한테 써달라고. 선생님이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것도 봐.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학용품 지원. 다 너희 아버지가 하신 거야. 왜 그러셨을까요? 선생님이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그러셨어. 배고픈 아이는 꿈도 배고프다고. 그리고 가난이 교육의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근데 민준아, 더 놀라운 걸 보여줄게. 선생님이 또 다른 파일을 꺼내셨어요. 거기엔 편지들이 가득했죠. 이건 너희 아버지가 도왔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보낸 편지들이야. 첫 번째 편지를 읽었어요. 선생님, 저 김수진입니다. 초등학교 때 급식비를 못 내서 밥을 못 먹을 뻔했는데 누군가 대신 내주셔서 먹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아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수학여행을 포기하려던 저에게 누군가 여행비를 내주셨죠. 그 덕분에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편지가 수십 통이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어른이 되어서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어. 의사, 교사, 공무원, 사업가. 그리고 놀라운 건 이들 대부분이 지금도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숲이 된 거네요. 그래, 내 아버지는 한 끼 밥을 준 게 아니야. 희망을 준 거지. 그 희망이 자라서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작년 학교 졸업식 사진이었는데 장학금 수여식 장면이었죠. 이 장학금 누가 만든 건지 알아? 너희 아버지가 도왔던 아이들이 모여서 만든 거야. 희망의 릴레이 장학회라고 매년 50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이었던 거예요. 네 번째 사진의 장소는 시립병원이었어요. 헌혈의 집을 찾아갔더니 40대 정도의 간호사님이 계셨어요. 혹시 박영수 씨 아드님이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아버님이 자주 아들 자랑을 하셨거든요. 사진 작가라고, 감성이 풍부한 아이라고. 간호사님이 컴퓨터를 켜시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박영수님 헌혈 기록. 화면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2001년 7월 14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총 268회 헌혈, 20년 넘게 한 달도 안 빠지고 헌혈하셨어요. 그것도 전부 지정 헌혈로. 지정 헌혈이요? 특정 환자를 위한 헌혈이에요. 주로 소아암 병동 아이들을 위해서 하셨죠? 간호사님이 서류철을 꺼내셨어요. 이건 아버님이 도우신 아이들 명단이에요. 물론 개인정보라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지만 숫자만 봐도 놀라실 거예요. 정말 수백 명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수술비 지원 내역이에요. 또 다른 파일이었는데 거기엔 영수증이 가득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많을 때는 1000만 원도 있었죠. 아버님의 유일한 조건은 제일 급한 아이부터였어요. 그리고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셨죠. 간호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사실 저희 조카도 아버님 도움을 받았어요. 백혈병이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포기하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익명으로 3천만 원을 내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님이셨죠. 조카는 지금 건강해요. 의대생이 됐어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대요. 자기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다고. 간호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버님 피가 구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까요? 아버님은 생명의 연쇄를 만드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앨범을 다시 펼쳤어요. 이제 각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앨범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사진은 쉬실장 정도밖에 없는데 뒷표지를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봉합실처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편지였어요. 아버지의 글씨로 쓰인 편지. 사랑하는 막내 민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앨범을 끝까지 봤다는 뜻이겠구나. 형들에게는 건물과 돈을 줬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에게는 다른 것을 주고 싶었다. 이 앨범은 내 삶의 기록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수업이다. 민준아,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다. 진짜 부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는가에 있다. 내가 평생 모은 진짜 재산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복리로 불어난다. 선한 영향력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페이지는 비어 있다. 그것은 내가 채워야 할 페이지다. 그리고 하나 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우리가 살던 옛집으로 와라. 형들도 오라고 해라. 진짜 유산을 보여주마. 출신 어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그 돈은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라. 단 형들과 의논해서 함께 운영해라. 가족이 함께 할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잔액 10억 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돈을 따로 모아두셨다니. 저는 형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형들, 아버지 앨범 봤어요. 꼭 전해드릴 얘기가 있어요. 큰형이 답장했어요. 바쁜데 무슨 얘기? 둘째 형도 비슷했죠. 앨범에 뭐 있어? 골동품이야?
저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정리해서 보냈어요. 철교의 할아버지, 공장 동료들, 선생님, 간호사님. 처음엔 형들이 시큰둥했어요. 큰형, 그런 미담은 누구나 하나쯤 있지. 둘째 형, 감동적이긴 한데 그게 뭐? 저는 아버지 편지를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한참 뒤에 큰형이 전화를 했어요. 민준아, 이거 진짜야? 네, 형. 그리고 토요일에 옛집에서 만나래요. 아버지가 준비한 게 있대요. 알았어. 둘째 형도 전화했어요. 야, 통장 확인해 봤어? 진짜 10억이야? 네. 근데 이건 우리 돈이 아니에요. 장학금으로 쓰래요. 그래, 토요일에 보자. 토요일이 됐어요. 오랜만에 가는 옛집이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작은 빌라. 형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뭐가 있다는 거야? 큰형이 물었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기다려보죠. 6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철교의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그 뒤로 공장 동료분들, 김 선생님, 간호사님, 그리고 그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급식비를 대주셨어요. 지금은 의사가 됐습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아버님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지금은 교사입니다. 저는 이영희입니다. 아버님 헌혈로 생명을 구했어요. 지금은 간호사가 됐어요. 1명, 2명,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큰형과 둘째 형은 말을 잃었어요. 철교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박영수 씨가 살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온 이유는 그분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한 청년이 나섰어요. 저희가 모금을 했어요. 희망의 릴레이 재단을 만들려고요. 매년 100명의 아이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삼형제가 운영하실 장학재단과 함께하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큰형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신 줄 정말 몰랐어요. 둘째 형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한테 서운했어요. 저희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더 큰 가족을 돌보고 계셨네요.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저는 영수 씨 어머니 친구예요. 영수 씨가 부탁한 게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가 낡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건 영수 씨가 어렸을 때부터 모은 거예요. 상자 안에는 사진이 가득했어요. 우리 가족 사진들이었죠. 큰형 졸업식, 둘째 형 입학식, 제 생일. 아버지가 찍은 우리들의 모든 순간이 거기 있었어요. 각 사진 뒤에는 메모가 있었어요. 민석이 첫 출근. 자랑스럽다. 민호 사업 시작. 꼭 성공하길. 민준이 첫 전시회. 내 아들이 예술가가 되다. 큰형이 울었어요. 둘째 형도 눈물을 닦았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밥을 먹었어요. 소박한 김밥과 떡볶이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죠. 큰형이 먼저 말했어요. 제가 받은 빌딩 일부를 팔아서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둘째 형도 따라했어요. 저도 상가 수익 일부를 매년 기부할게요. 철교의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이게 바로 영수 씨가 원한 거야. 가족이 함께, 그리고 더 큰 가족과 함께. 우리는 그날 약속했어요. 박영수 희망재단을 만들기로, 매년 1000명의 아이들을 돕기로, 교육비, 급식비, 의료비,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들을 이어가기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 넣었죠. 흑백이었던 앨범이 드디어 컬러가 됐어요. 1년이 지났어요. 박영수 희망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재단이 됐어요. 후원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올해만 2,000명의 아이들을 도왔죠. 큰형은 이제 재단 이사장이에요. 회사 일보다 재단 일에 더 열심히죠. 민준아 알아? 내가 왜 이 일이 즐거운지. 돈 버는 것보다 베푸는 게 더 큰 기쁨이더라. 둘째 형은 재단 사무총장이 됐어요. 사업 수완을 발휘해서 재단을 키우고 있죠. 우리가 도운 아이 중에 올해 서울대 간 애가 10명이야. 이게 진짜 투자지. 저는 재단 홍보를 맡았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서 세상에 전하고 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어떤 분은 매달 후원을, 어떤 분은 재능 기부를, 의사가 된 수진 씨는 매주 무료 진료를, 교사가 된 철수 씨는 방과 후 수업을, CEO가 된 영희 씨는 장학금을, 선한 영향력의 복리 효과였어요. 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숲이 되고 그 숲이 더 큰 숲을 만들고 있었죠. 최근에 또 하나의 발견이 있었어요. 옛집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1980년부터 2024년까지 44년간의 기록이었죠. 몇 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1982년 3월 15일 오늘 한 사람을 구했다. 아니 구한 게 아니라 친구를 얻었다. 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봄은 반드시 온다. 나도 믿는다. 1987년 6월 20일 해고됐다. 하지만 후회 없다. 12가정이 지켜졌다. 나 하나의 희생으로 12개의 미래가 지켜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1995년 4월 5일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더 자랑스러운 건 민준이가 상금을 친구와 나눴다는 것이다. 아이는 보고 배운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2001년 7월 14일 100번째 헌혈 간호사가 물었다. 왜 이렇게 자주 하냐고 대답하지 않았다. 내 피가 누군가의 내일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2010년 5월 8일 민석이가 임원이 됐다. 민호가 사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걱정이다. 그들이 가진 것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기를. 언젠가는 깨닫겠지. 진짜 부가 무엇인지. 2020년 12월 25일 오늘 도움받았던 아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의사가 되어 봉사활동을 한다고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바란 것이다. 선한 영향력의 대물림. 2024년 1월 15일 마지막 일기 폐암 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내가 남기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내가 심은 씨앗들이 숲을 이룰 것이다. 민준아, 내가 그 숲을 가꿔주길 바란다. 일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누군가를 위해 사셨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행복이었다는 걸. 재단 1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시청 대강당을 빌렸는데 2,0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런데 뜻밖의 손님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기업 회장님이었어요. 박영수 씨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도운 김수진 의사가 우리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왔습니다. 재단에 100억을 기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명 연예인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급식비를 못 낸 적이 있어요. 누군가 대신 내주셔서 밥을 먹을 수 있었죠. 그게 박영수 선생님이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홍보대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박영수 희망재단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분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날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 말했어요. 아버지는 제게 낡은 앨범을 남기셨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 앨범은 지도였어요. 보물지도가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지도였죠. 아버지가 진짜 남긴 유산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복리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두 사람이 네 사람을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고 있죠. 여러분도 이 릴레이에 함께 해주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누군가의 한 끼를, 누군가의 하루를, 누군가의 내일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남긴 숙제입니다. 큰형이 완전히 변했어요. 예전엔 돈과 성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직원들 복지에 신경 쓰고 협력업체도 상생하려고 노력해요. 민준아, 있잖아.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형? 돈은 쓰면 없어지는데 사람 마음에 심은 건 계속 자라더라.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제 알겠어. 큰형은 자기가 받은 빌딩 한 층을 아예 청소년 쉼터로 만들었어요. 가출 청소년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죠.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둘째 형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만 생각하던 형이 이제는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어요. 장애인, 고용 카페, 체인을 만들었죠. 민준아, 이거 수익률은 낮아. 근데 이상하게 행복해. 돈 벌 때보다 더 행복하다니까? 둘째형 회사 직원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이 완전히 변하셨어요. 예전엔 무서운 사장님이었는데 요즘은 직원들 한 명 한 명 다 챙기세요. 오늘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됐어요. 저는 아직도 그 낡은 앨범을 자주 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진들이 많이 추가됐어요. 재단이 도운 아이들의 사진, 함께하는 봉사자들의 사진, 희망을 되찾은 가족들의 사진, 그리고 우리 삼형제의 사진도 있죠. 예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웃고 있는 우리들. 어제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민준아, 잘하고 있구나. 아버지, 저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저한테 앨범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너는 사진작가잖아. 사진은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일이지. 내가 남긴 순간들을 영원으로 만들어줄 사람은 너뿐이었어. 그리고 민준아, 기억해라.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야. 많이 나눈 사람이지. 진짜 성공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지.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울고 있었어요. 그리운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죠.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제게 남긴 건 낡은 앨범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희망을 나누는 방법, 삶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형들은 건물과 돈을 받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삶의 철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받은 게 진짜 유산이었다는 걸.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거든요.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사람 마음속에 심은 씨앗은 영원히 자라거든요. 오늘도 저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갑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려고요.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우리 삼형제는 만납니다. 재단 회의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리고 더 큰 가족과 함께하는 것. 작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재단을 찾아오셨는데 큰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 5억과 편지가 있었죠. 편지를 읽어보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 씨의 아버지가 60년 전에 도왔던 사람입니다. 6.25 전쟁 고아였던 저를 영수 씨 아버지가 거두어 키워주셨죠? 그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간다기에 찾아왔습니다. 이 돈으로 또 다른 고아들을 도와주세요. 선한 영향력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도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였어요. 할아버지도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이어받을 거예요. 큰형 아들이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도 크면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요. 둘째형 딸도 비슷한 말을 했죠.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부자였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배우고 있어요.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를 한 달 전 정말 특별한 발견이 있었어요. 앨범을 다시 보다가 맨 뒤 표지 안쪽에 작은 열쇠를 발견한 거예요. 은행 금고 열쇠였죠.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아버지 이름으로 된 금고가 있었어요. 30년 전에 만들어진 금고였죠.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봤어요. 안에는 편지 뭉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들이 우리 삼형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 쓴 편지들이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5살 민준, 아버지 최고예요. 10살 민석,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자랑스러워요. 8살 민호, 유치원 때 그린 아빠 그림도 있었고, 초등학교 때 만든 어버이날 카드도 있었고, 중학교 때 쓴 감사 편지도 있었어요. 우리가 잊고 있던, 아니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모든 순간들을 아버지는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어요. 내 진짜 보물은 여기 있다. 아들들아, 너희가 내 최고의 유산이다. 너희가 있어서 나는 매일이 행복했다. 사랑한다. 그 순간 저희 삼형제는 다 울었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 아버지는 우리에게 직접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은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는 재단이 도왔던 한 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대학 합격했어요. 장학금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저도 졸업하면 다른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오늘은 한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아이가 백혈병인데 수술비가 없어서 막막했어요. 재단에서 도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으면 저도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끝이 없다는 걸. 왜냐하면 사랑은 순환하거든요. 선한 영향력은 계속 퍼져나가거든요. 희망은 또 다른 희망을 낳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진을 찍습니다. 희망의 순간들을 영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에게도 이 앨범을 물려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시작하고 아버지가 이어가고 제가 계속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그 아이도 이해하겠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진짜 부가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그렇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옆집 할머니께 반찬 하나 더 해드리는 것, 힘든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것,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이 모든 게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시작하셨거든요.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나눔으로,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었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은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유산은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유산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희망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그것이 아버지가 진짜 원하셨던 세상일 거예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불공평한 유산 분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가장 공평하고 가장 큰 사랑 이야기였네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유산은 사람의 마음속에 남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 받은 작은 친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도움이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온 적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사연을 찾아서 들려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구독하시면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따끈따끈한 신규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특히 오늘 사연은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